제보를 받고 달려간 곳은 전라남도 여수. 있어서는 안 될 일을 겪었다는 제보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 아빠 해외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를 하시던 기술자세요. 정유 기술자인데 작년부터 국내에 이제 엄마랑 머물려고 행복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인제 정착한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아빠. 해외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셨던 아버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가족들 곁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해외에 계셔서 그동안 못 해줘서 이제 막 해줬던 것 같아요, 몇 개월 동안. 워낙 잘 챙겨주고 정말 화목하게 잘 지냈고 건강하셨고. 우리 사이도 건강하고 감사합니다. 또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할아버지도 건강하시고요. 두 분은 아예 그냥 껌딱지였어. 그냥 이제 그 운동할 때만 떨어지고 그 이외의 시간은 무조건 붙어 있어요. 기쁠 것만 같던 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했어. 이제 뭐 아빠가 뭐 심장이 뭐 어쩌고저쩌고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간호조무사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기가 병원으로 빨리 오셔야겠어요 해서 저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갔어요. 그냥 심정지 상태에 왔던 거예요. 대체 아버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느 날 탁구를 치던 도중 혼자 넘어졌다는 아버지. 그 모습을 본 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같이 치신 분들이 누군지 손 한 번만 혹시 들어주시면. 그러셨는데 여기가 딱 이 자리에 이렇게 해서 얹혀진 거예요. 여기다 바닥에다가 된 거예요. 남한테 걸렸다거나 어쨌든 한번 세게 넘어졌을 건데 본인 그냥 혼자 주저앉았으니까 그렇게 막 힘들게 넘어지지도 않았어요. 어머니가 동네 정형외과를 추천했고 곧바로 병원에 함께 방문한 부모님. 주사를 맞고 계산을 하고 로비에서 계산을 하면서 엄마랑 대화를 했어요. 내가 물리치료하고 있는 사이에 그냥 있지 말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와라. 그래서 엄마는 간 거예요. 내려가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아빠는 물리치료실에 간 거죠. 진통제 주사를 맞고 침대에 누워있던 아버지.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물리치료사를 불러서 얘기를 해요. 주사 맞고 가슴이 답답하다. 숨 못 쉬겠다.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주사를 놓은 조무사한테 보고를 바로 하긴 해요. 근데 그 조무사는 바로 원장한테 알리지도 않고 경력만한 다른 조무사한테 알려요. 그것도 자기네끼리 전화상으로 계속 알려요. 혈압 재고 뭐 산소 포화도 재고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산소 포화도 7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간호사를 근무하고 있고 간호사 국가고시 딸 때 의료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험을 쳐요. 보통 의학적으로 산소 포화도 70이면 초응급이에요. 심정지 직전이거든요. 산소 포화도 측정 결과 매우 심각한 저산소증. 아버지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어 갔습니다. 막판에는 아빠가 구토를 하기 시작해요. 쓰레기통 받치는 사진도 다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빠가 바로 뒤로 넘어가요. 네. 그래서 그제서야 원장이 나와요. 쓰러진 아버지를 보고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병원 원장. 제3의 물리치료사가 와서 119에 그때 신고를 해요. 네, 119입니다. 예. 정형외과거든요. 지금 환자분이 디클로페낙 주사 맞고 물리치료 들어오셨는데 의식을 잃으셨거든요. 의식을 잃으셨다고요? 예. 좀 빨리 와주셔야 돼요. 예, 지금 숨은 쉬세요? 아니요. 지금 원장님이 확인하고 계세요. 지금 약간 동공 풀리셨고 지금... 네, 저희 출동할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십시오. 출동하던 중 아버지가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한 119 구급대.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아버지를 응급실로 이송해야 했습니다. 응급실 도착 후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이미 뇌손상이 심각한 상황. 구급일지의 심정지로 기록된 시간은 오후 5시 20분. 약 30분 동안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30분 넘게 방치가 돼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서 지금은 뇌사 판정을 받으셨어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아버지는 왜 뇌사 판정을 받게 된 걸까? 또 혹시 우연히 뇌출혈이나 이런 걸로 그러실 수 있으니까 CT를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했어요. 머리는 뭐 터진 것도 없고 머리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정상이다. 그렇게 나왔었어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저는 아나필락시스가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 즉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증상인 아나필락시스.
아버지는 정형외과에서 진통제 주사를 맞은 뒤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였습니다. 아버님이 그러면 맞으셨던 주사는? 디클로페낙. 페낙이라는 거고요. 디클로페낙 계열의 주사인 거예요. 상당히 널리 쓰이는 전국적으로 쓰는 진통제 주사고. 환자분이 이제 이런 어떤 진통제나 이런 거에 알러지가 있었는지 여기는 당연히 체크를 하고 있고 그거는 없다고 하셔가지고 간호 조무사가 제 지시로 왔습니다. 엉덩이 근육 주사. 이제 처음에는 저도 진짜 알레르기를 일으켜서 그랬나 보다 그랬는데 디클로페낙을 다른 병원에서 여러 번 맞았다는 거. 아버지께서 과거 다른 병원에서 동일한 주사를 맞았다는 병원 자료입니다. 6번이나 맞으셨습니다. 의문의 쇼크.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아나필락시 쇼크 자체가 우리가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게 그전에는 약하게 반응을 하다가 이번에 주사를 맞았을 때 강하게 반응을 하면서 아나필락시 쇼크까지 이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약물이 아나필락시 쇼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쇼크가 일어났을 때 그 이후에 조치가 적절했느냐,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했느냐, 이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당시 정형외과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던 걸까? 왜 아빠를 심정지가 30분이나 되게 된 거냐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뭐 어르신들 뭐 주사 어떤 거면 엄살 많이 피우시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던 거예요. 근데 게다가 쇼크 발생 시 필요한 약물을 병원에서 투여하지 않았다는 가족들. 엉덩이 주사로 페니라민이랑 덱사메타손이라는 주사를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메타손이요. 근데 이런 게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 부가적인 주사일 뿐이지 이 알레르기 반응 쇼크에 대한 주 약은 아니에요. 원장은 이미 아버지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판단했던 상황. 의사니까 봤을 때 이거는 아나필락시스 당이 왔고 쇼크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보고서 바로 119 부르라고 했어요. 아나필락시 쇼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대응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에피네프린이라는 약물을 투여하는 겁니다. 이 주사 같은 경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뇌로 가는 혈류량 유지시켜주는 건데요. 그 투여한 약물들을 보면 아나필락시 쇼크를 의심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셨는데 주사제가 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에피네프린입니다. 에피네프린이 투여가 됐었으면은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보통은 그 병원 안에 응급 약물이 전체적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왜 에피네프린을 주입하지 않았을까? 근데 에피네프린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에? 결국 에피네프린 투여를 처음 시도한 사람은 구급대원. 하지만 이마저도 실패했습니다. 정맥 주사를 놓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혈관을 못 잡았다는 거예요. 2번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또 그렇게 시간 보내고. 참. 해당 구급대원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한 제작진. 여기가 현장에서 정맥 확보 시도를 했는데 정맥 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병원에 사전 연락을 하고 이송을 했습니다. 몇 번 정도 시도를 하셨던 거예요? 현장에서 2번 정도? 좀 의사분이나 그 간호조무사분들 이렇게 정맥 잡는 거를 좀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상황이 좀 저희도 경황이 없는지라 나 같은 대원끼리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뇌사 판정을 받은 아버지와 이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빠 진짜 우린 착하게 열심히 성실히 살았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왜 하필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진짜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마지막에 쏙라떼가 맛있다고 내가 사줬더니 맛있다고 그랬잖아. 원래는 다 아빠가 알아서 해줬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또 한 번 겪게 된 가족들. 아버지가 깨어나지 못하자 가장 힘들어했던 사람은 그의 짝꿍 어머니였습니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이렇게 죽으려고 갑자기 잘해줬나? 한 3개월 전부터 갑자기 자기한테 너무 잘해줬대요. 하고 싶은 거 다 사라 그러고 뭐 영화도 보고 둘이 뭐 여행도 다니고. 서로 부르시는 거. 자기야. 자기야. 네. 원래 옛날부터 그렇게 불렀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고 이후 죄책감에 시달린 어머니. 자기 탓이다. 그 병원을 소개한 게 엄마니까 제 엄마는 충격을 받고 거의 10일 넘게
밥 한 수 못 넘겼어요. 물만 드시고 본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시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어머니는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병원을 쫓아간 거예요. 막 이렇게 난리를 피웠었나 봐요. 그쪽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현행범으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에 있었어요. 제가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엄마가 차창에 갇히고 나서 극도로 엄마가 불안해하고 무기력감을 느끼셨다고.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냥 엄마가 아니야. 아닌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 네. 아예. 무기력해했어요. 엄청. 삶을 포기하는 사람처럼 이제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생일 축하합니다. 언제나 밝고 웃음이 넘치셨던 어머니.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낀 어머니는 모든 의지를 상실했습니다. 이후 어머니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들은 가족들. 전날이라도 계속 저녁마다 전화가 왔어요. 네 혼자 남겨놔서 좀 그런다. 나 너밖에 없는데 나 잘 있어라. 다음 생에 좋은 자매를 또 만나자. 그리고는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자식들한테 고마웠다,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다 전화로 직접 하셨어요. 딸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미안하고 고맙고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좋은 부모 만나. 미안하고 고맙다. 제가 엄마를 엄청 혼냈어요. 죽는다는 얘기 듣기 싫어서 그냥 엄마 혼내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듣고 이렇게 엄마가 끊어버리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이었고. 그리고 다음 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되시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수 해양경찰서인데 저는 그 말 들을 순간부터 아차 싶더라고요. 해양경찰서입니다. 시신이 올랐는데 신원 미상이라 지원을 확인했는데 어머님인 것 같다고 와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니까 와서 확인 좀 해달라고. 결국 어머니는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엄마 탓이 아니라고 얘기도 못 해주고 엄마 죽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못 해주고. 뭔가를 안 해도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럼 엄마 하루아침에 엄마 아빠 둘 다 건강하던 사람이 없어졌어요. 저희 심정은 어떻겠냐고요. 심장이 찢어지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생일 마감할 만큼 괴로웠을 어머니의 마음이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는 자매. 굉장히 엄마가 또 겁이 많아요. 근데 높은 놀이기구 이런 것도 못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참을 수 없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죽은 거 우리 엄마 스스로 죽었죠. 우리 엄마까지 이렇게 됐다니까 한다는 말이. 그래서 어쩌라고요? 제가 죽였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은 가족들이 받은 상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병원에 이용하는 몇몇 분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소란을 피우냐, 나가달라. 그러니까 여기 막 사람들까지 다 미운 거예요. 어머니가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엄마 나왔어. 꼭 이거 코스 갖고 왔어. 나 보고 싶어도 어떡해 엄마. 꿈에 자주 나타나야 돼. 저번처럼 울지만 말고. 엄마 아빠도 없는데 누구한테 울지하고 살아. 진짜 못 보는 거 맞아. 말도 안 돼. 많이 사랑했어. 사랑해. 미안해 엄마. 사랑해. 사랑해. 자주 올게. 취재 중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 가족. 그 처음에 의사가 에피네프린이 병원에 없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형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병원에 있었대요. 이게? 그날 병원에는 정말 에피네프린이 있었을까? 병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저희 취재로 가지 않을 거고요. 저희 지금 조사도 받고 있어서 되게 복잡해요. 내부적으로도.
이게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거든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입장을 제대로 얘기해 주시면 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조사를 통해서 나타날 거고 제가 뭐 수습을 하게 있다고 뭐 그러면은 조사를 통해서 뭐 보겠죠. 아무튼 저희는 지금 이만 생각이 없으니까 계속 말씀하지 마세요. 이후 원장은 제작진에게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제 아무도 살지 않는 부모님 댁을 찾은 자매. 아직 슬픔에서 벗어나진 못했지만 부모님의 물건을 하나씩 정리해보려 합니다. 집안 곳곳 여전히 느껴지는 부모님의 온기. 다른 옷은 다 빨았는데 엄마 특유의 그 산 냄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좋아. 안 빨고 여기 일부러 놔뒀어요. 엄마 보고 싶으면 냄새 한 번 맡으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언젠가 없어지겠죠. 선글라스 엄마 맨날 쓰던 선글라스. 선글라스도 그대로 여기다 아무렇지도 않게 벗어놓고 자는데 이게 그냥 습관이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게 항상 이러셨거든요. 이러고 다니셨어요. 노래 부르자.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남겨진 가족들은 언제쯤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서울의 한 정형외과. 이곳의 병원장인 그가 무거운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뭐 공론화 시킬 생각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혹시나 최악의 상황에서 처벌까지 감수를 하고 계신 상황인 거죠? 일단은 뭐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인터뷰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덮고 있는 게. 어느 날 경찰서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7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의료법 위반에 대한 그 조사를 받으러 나와라. 혹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예전에 그 병원에 이라고 있지 않았냐. 그래서 대리 수술을 했다는 어떤 첩보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됐는데 당신도 참고인으로 일단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6년 동안 운영해온 병원이 대리 수술 의혹에 휩싸인 겁니다. 그런데 경찰의 연락이 놀라운 일은 아니었답니다. 원장 처음 대리 수술 안 거는 이제 19년도 1월이었거든요. 수술장 간호사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장이 혹시 이런 사실 아시냐고. 그래서 그냥 얘기 안 하고 놔두기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든다. 저도 제 귀를 의식을 했어요. 처음에 듣고서는. 제가 3번을 보고 진짜로? 정말? 정말? 아니 이거 뉴스에서나 보던 그런 일이 다 봤다는 거예요. 다. 20년 경력의 간호사도 난생 처음 겪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수술 준비를 마친 뒤 집도의인 박 원장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장님 수술 대신 올라오세요 하고 이제 그때 원장이 올라와야 되는데 선생님께서는 시작하고 있어 라고 하셨죠. 나사 박는 수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도 받고 있어. 근데 그 나사를 절개하고 나사 받는 거는 의사작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박 원장에게 전화를 건 간호사. 그런데 누군가 수술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제 환자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마취는 여기서 걸고 엎드려서 수술하거든요. 여기랑 여기 두 개. 그때 당시에는 이 자리에 원장님이 안 계시고 사실상 원래 기구만 넣어주고 그 사람들은 수술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원래는. 원장님은 콜했어요라고 했는데도 원장님 어제 말씀하시기를 수술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전날부터 원장님은 플랜을 짜신 거잖아요. 원래 스크롤 4개를 박는 수술인데 4개를 다 받고 한 30분 후에 그때서야 올라오셔서 들어오셨죠. 당황스러웠지만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뒤에 똑같은 수술이 있었어요. 오전 11시 34분경 환자 마취가 진행되던 시각 박 원장이 수술실로 향합니다. 그런데 환자 마취가 완전히 됐을 무렵인 11시 50분
박 원장은 수술실이 아닌 병원 복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11시 53분 본인의 진료실로 들어가는 박 원장. 뒤이어 외래 환자가 박 원장의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20여 분이 지난 12시 32분 진료실에서 나오는 박 원장. 마취과 전문의가 작성한 마취 기록지를 보면 수술은 오후 12시 10분경부터 시작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했더니 또 스크루 4개를 받는지 2개를 다 바꾼 사이에 그때 올라오셨거든요. 수술이 시작되고 20분이 지난 뒤에야 박 원장이 수술실로 왔다는 겁니다. 위험성을 따지면은 이게 사실은 가장 위험한 거죠. 왜냐면 나사에서 조금 한 1, 2mm라도 삐끗하면 신경을 찌를 수가 있고 조금이라도 깊이 들어가면 대동맥, 대정맥을 찌를 수가 있어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게 사실이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죽어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안 했다. 나는 그런 거 하지도 않고 환자한테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지. 하도 잡아떼서 그러면 이제 환자도 혹시 그러다가 너 없을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려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죠. 의과대학 선후배 사이였던 두 사람. 6년 전 함께 뜻을 모아 어렵게 차린 병원이었습니다. 그런 병원을 스스로 고발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조 원장은 업체 직원에게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외래에서 진료 보내서 이제 위에서 뭐 수술을 진행하고 있어 하고 뭐 그냥 얘기를 좀 들었는데 아시다시피 요새 문제가 들려면 크게 되잖아요. 의사 본인도 사실은 뭐 심각한 타격이지만 병원 자체도 되게 좀 심각한 타격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그런 이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 이렇게 그때 정말 신고를 했었던 게 맞았던가 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고. 남아있던 믿음마저 깨진 건 그해 12월이었습니다. 설마 다시는 안 하겠지, 이 얘기를. 아니, 같은 동업자에다가 1년 선배인데 선배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다시는 안 하겠지. 한 12월경에 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또 들리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부서장 회의를 이제 소집을 했어요. 결국 수술실 비밀번호를 바꾸고 박 원장 출입을 막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시기 박 원장에게 진료를 받았던 환자는 이상한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그 병원을 많이 댕겼어요. 많이 댕겼는데 그 X장이 되는 사람이 되게 좀 사람이 거들먹거리면서 그러면 수술을 해내나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데 150만 원 해줄 수 있대. 그러면 수술이 150만 원이면 엄청 싼 거야, 그죠? 수술비를 절반으로 할인해주면서까지 수술을 권유했다는 겁니다. 전에 이제 뭐 수술 잡혔던 환자들도 중간에 뭐 수술하거나 이제 해야 되는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환자들한테는 이제 저한테 가서 따져라. 나는 수술해줄 수 있는데 제가 나를 수술장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환자를 볼모로 삼아가지고 이제 저를 압박을 하는 거죠. 원장님 수술해주신 분들가 입원을 하셨는데 결국은 수술을 못하고 그냥 퇴원하신 분도 있고 그러고 나서 직원들도 많이 좀 힘들었고 환자분들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하면서 이 병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깎였어요. 박 원장이 벌려놓은 일들을 조 원장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환자분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금 지급을 해준 적도 있다고. 합의서 작성을 했네요. 이렇게 수술이 막힌 상황에서 박 원장은 직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9개월 뒤 박 원장이 갑자기 병원을 떠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같이 그냥 병원을 접었었어야 되는데 이 직원들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120명 되는 직원들 뭐 이렇게 뭐 어이없이 그냥 병원 문 닫는다. 그것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자신의 몫으로 남은 병원을 어떻게든 일으키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수면 아래 잠긴 비밀들이 점점 떠올랐다고 합니다. 3월인가 4월이었던 것 같아요. 원장한테 이제 경추 시술을 했었던 환자분이 이제 왔어요. 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작년 가을쯤에 이제 좀 나갔다고 어제 그랬더니 거기서 저한테 이제 깜짝 놀랄 얘기를 하시는 거죠. 3년 전 수술실에서의 일이 아직도 선명하다는데요. 전신 마취를 안 했고 부분 마취만 하니까 전신이 말짱하잖아요. 그러는데 옆에서 누구를 시키더라고. 거기 말고 저기 그 집어넣으라고 그 밀어넣어 이러면서 그 마취까지 뭐야 무슨 말이야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시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냥 내가 막 안 하겠다고 막 소리를 질렀더니 이 옷을 가운인가 앞치마인가 그걸 벗어갖고 치고 옆에다가 집어 던지더라고. 그래갖고 수술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무슨 저런 의사가 다 있나 싶은 게 막 기가 막히고 그냥 더 무서워 죽겠는 거야 그냥. 원장만 믿고 맡겼는데. 이후 박 원장이 병실로 직접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은요, 젊은 사람이 먹고 살라 하는데요, 나 저기 목줄 끊어서요, 막 이러면서 그런 소문 안 나게끔 해주세요. 그래도 뭐 특별한 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말았는데. 현재 박 원장은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 원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원장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저기 MBC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이전에 근무하시던 병원에 계셨을 때 수술 준비가 좀 늦게 되니까 제가 나갔다가 제가 이제 본의아니면 다시 조금 일보다 다시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남한테 시킨 거면 다시 시키지 왜 나갔다 다시 들어가요? 의료진 부상이 환자분 몸에 손을 댄 적도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움을 주는 거는 있는데 그거 외에는 없어요. 도움 주는 환자분이 아닌 걸 알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엎드려 있고 갑자기 하면 이게 누구 소리인지 못 듣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 이거 너무 억울해가지고 나한테 지금 그러는데 아까 잘 오해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지금 환자들 많은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을 하시죠. 저기 지금 환자 대개 10명이고요. 엇갈리는 진술 속에 전문가가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도적인 의료 행위는 당연히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이죠. 특히 수술이라고 하는 의료 행위에 있어서는 계속 벌어졌잖아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자잘한 문제들은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박 원장과 함께 일했던 의료진들은 그에 대한 기억이 또렷합니다. 여러 원장님들을 만났었는데 제일 놀랐었던 것 같아요. 이러고 나서 저는 솔직히 대표 원장님인지 몰랐어요. 뭔가 대표 원장님은 대표 수술도 잘하실 것 같고 되게 막 그러실 것 같은데 뭐지? 왜 저런 분이 있지? 수술하다가도 뭘 못하겠으면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듣고 이제 2019년 5월쯤에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환자 수술하고 있는데 현미경으로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얘기하길래 뭘 어떡해? 살짝 물어봤더니 심음막이 찢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또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언제 해보시죠. 같이 이제 하면 되니까 옆에 도와드릴 테니까 이제. 하지만 그 순간 박 원장이 찾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업체 콜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업체에 전화해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는 사람으로 콜을 해서 오도록 하라고. 응급 상황에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을 찾은 겁니다. 치료만 많은 거예요. 그때도 겁이 나시니까 무조건 업체 불러, 빨리 불러. 그렇게 했던 거죠. 그때 정말 너무나 다행이게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사장님은 일단 딱 생겼어. 나 못해, 나 무서워. 불러줘. 수술실 간호사는 잊히지 않는 박 원장의 말이 있답니다. 원장님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되게 업체 잘 만났다. 업체 잘 만났다. 당시 수술실로 달려왔다는 A업체 직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계실까요? 수술 관련해서 저희가 취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루가 돼 있다라는 저희가 제보를 받아가지고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인가요, 그게? 아니죠, 선생님. 그런 게 있었으면 벌써 핵도 주고 경찰에서 수사 다 해서 데리고 갔겠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출혈을 막아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님 업체 직원분이 와가지고 마무리를 했다라는 진술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연락을 해서 제가 간 거는 맞고요. 저를 왜 불렀는지 저는 모르죠. 하청 업체가 원청이 들어오라 그러면 안 들어갈 수는 없는 조건이잖아요, 선생님. 피 안 잡힌다고 불러서 간 게 얼마큼 제가 나쁜 일 한 건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선생님. 박 원장은 평소 시술이나 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분이 양심적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너무 허리도 안 낫고 막 하다 보니까 뭐 비수술이라든가 뭐 또 있다는데 왜 나는 그것도 안 해주냐. 나 걸어 기어다닌다 막 그렇게 해도 원장들 다 돈 벌기 위해서 병원에서 하는 거다 막 이러는 거야. 그런데 2019년부터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보고 전화 와가지고 수술을 엄청 했다는 거야. 수술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2019년도에 수술이 갑자기 늘어나고 시술이 갑자기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원장이 매출이 갑자기 확 뛰면서 사실은 이게 얘가 뭔가 일을 좀 하려나? 특히 신경성형술이라는 시술은 2019년도 급격히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식이었던 거죠. 직원들을 조사하면서 나온 과정에서 이제 한 40건 가까이 나온 거죠. 저도 임명자 말씀드릴 건데 제가 거기서 근무해서 봤을 때는 그 시펜 업체는 항상 들어왔었어요. 업체가 다른 업체고 그분은 이제 처음부터 같이 와서 원장님하고 처음부터 같이 했고요. 처음에 원장님 하시다가 마페스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같이 어시스트하면서 어시스트를 한다고요? 업체 직원이? 신고나 더 이런 부분을 더 조사를 아직도 남아있어요. 추정자가 양쪽이 다 틀리니까 했다 안 했다 하니까 일단은 그게 근접한 조사를 계속 해나가야죠. 딱 정확한 그게 없으면은 계속 퍼즐식으로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박 원장의 대리 수술 의혹이 불거진 이후 조 원장은 또 한 번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게 됐다고 합니다. 박 원장이 조 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본인이 나가고 나서 병원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니까 그 5년 영업권을 계산을 해가지고 절반을 자기를 달라. 2019년도부터 그 빚 갚으려고 일정 부분 깐 월급은 나는 동의한 적 없으니까 자기가 못 받았다고 주장한 거 그것도 나한테 주고. 올 4월 법원은 박 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악몽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제 1심 판결을 가지고 원장이 이제 병원에 압류를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장 그만한 돈이 당연히 없으니까. 이미 병원은 마이너스 통장 거의 풀로 해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상태에서 제 입장에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병원 이제 쑥대밭이 이제 좀 되는 거죠. 그런데 박 원장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무슨 몇 년 전부터 나 어쩌려고 했던 얘기고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안 주기 위해서 내가 그거를 해서 병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의사라고 하는 건 서로 신뢰를 갖다가 갖고 가는 건데 막 터트릴까봐 난 너무 걱정돼요. 직원들의 뭐 진술서나 이런 부분들은 다 뭐 거짓이라는 걸.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조작이 됐었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원치 않지만 그렇다고 진짜로 그게 경찰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 끝나는 얘기잖아요. 이걸 왜 여기다 또 흘렸을까? 대리 수술에 대한 모든 진술은 조재호 원장이 시켜서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기가 막히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사실 2017, 그러니까 16년까지는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았어요. 뭐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지금 병원을 이제 끌어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따라와 주지 않는 거죠. 두 분이 너무 다르셨죠. 분명히 저는 공동대표로 알고 있었는데 조 원장님 환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밤 11시까지, 12시까지 수술해준 적도 있으세요. 조 원장님 환자는 거의 한 7, 80% 차지하시면 영동 환자들이 원장님 환자는 어쩌다가 한두 명. 이런 이유로 둘의 관계도 점점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2018년도 말 월급과 성과금 체계를 바꾸자고 제안한 조 원장. 이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이 문자에 박 원장은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 원장은 박 원장과의 갈등으로 힘들었지만 자신을 찾아오는 환자들과 직원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아마 대리수술 안 했었으면은 지금까지도 아마 같이 계속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같이 갔었을 거예요. 의사로서 가장 지켜야 될 기본적인 그런 환자에 대한 어떤 책임인데 그것까지 다 저버리고 나간 사람이 병원에 이렇게 압류를 해서 직원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니까 지금 13억을 이제 압류를 해서 가져온 거고요. 6월 이후 두 차례 압류가 더 걸리면서 병원 사정은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사실 저번에 얼굴이 밀려가지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너무 당황한 거예요. 다들 생계가 달려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래서 원장님이 회의에서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저희 직원들 오라는 데도 있어요. 솔직히 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표원장님에 대한 애정하고 신뢰 때문에 다들 있는 거죠. 저는 이 직장을 지키고 싶은 거죠. 병원이 좀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런 거 하나? 직원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건 박 원장에게 진실을 묻는 겁니다. 현재 근무 중인 병원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너무 답답하죠.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뭔가 다른 태도라든지 아니면 무슨 말을 해주시지 않을까 해서 그래도 전에 있던 대표원장님이셨으니까. 대리 수술 의혹으로 현재 경찰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진실이 밝혀지는 날까지 이곳을 또 찾을 겁니다.
저도 이 상황 이후에 경제적으로 이 병원을 접게 돼서 뭐 어떻게 될지 뭐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죄 없는 환자들이 다치거나 내지는 잘못될 그런 일들은 그냥 미연에 막을 수 있게 그런 계기 중에 하나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